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증세 없는 복지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 등으로 정치권은 어수선합니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 이후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갈등을 빚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 그것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청원 전 대표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이른바 비박계들만 참석한 비박 최고위원 회의가 돼버렸는데요. 지금의 새누리당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개헌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내 계파가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 계파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그래서 무한투쟁에 돌입하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다 성숙한 해법이 모색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포함해서 잠시 후에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또 방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광주 대화 아파트에 옹벽이 무너져서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는 YTN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광주 남부소방서의 현장 지휘팀장을 연결해서 지금의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 대화 아파트에 옹벽이 무너져서 현재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되고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광주 남부소방서 전채철 지휘팀장 연결합니다. 전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건이 어떻게 발단된 거죠? 현재 상황은 예. 오늘 새벽 3시 40분경에 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오르는 쾅 소리 나면서 옹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신고가 들어와서 예. 저희 소방차 2대 예. 그리고 구조대 3대, 구급차 등 해서 약 200명이 출동하여 이 아침에 날이 새는 대로 안전 진단 후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새벽이어서 다행인데, 지금 옹벽이 무너진 그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까? 그 사람이 다니지 않고 소방도로로 외부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파트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옹벽이 무너져서 이 흙이 쓸려 밀려 들어가는 그런 피해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예.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토사가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현장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쓸려온 것이 아니고 예. 조금씩 비로 인해서 남은 잔해가 조금 흘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쓸려 내려간 토사량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약 1000여 톤 되는데. 아이고. 예. 지금 인명 피해는 상황 파악 중이시죠? 예, 지금 토사로 매몰된 차량을 복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도 2차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진단 후에 저희가 예. 복구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날이 서서히 밝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네네. 다 대피가 끝났죠? 예, 가까운 저봉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저희들이 이동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아파트는 빈 상태라서 더 이상 예를 들면 추가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단 배제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예. 네네. 그리고 어떻게 이 옹벽 지금도 토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쓸려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어떻게 붕괴될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지에서 잘 구조활동 그리고 복구활동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부소방서의 전재철 지휘팀장이었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는 모던 타임스인데요. 모던 타임스. 예, 찰리 채플린의 영화로 알고 계시죠? 예, 예. 1936년 오늘 이 영화가 개봉을 한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현대란 얘기잖아요. 예. 근대 혹은 현대인데 이 문명이 이제 고도화되는 20세기, 21세기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문명이 고도화됐다고는 해도 지금도 막 용역 이 붕괴 소식 말씀 주셨지만.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인재인지 완벽한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반부터 눈이 많이 오긴 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장마철에 축대 붕괴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 경고 많이 하거든요. 겨울철에 지금 눈이나 비가 많이 왔다고 해도 1000여 톤 토사가 벽을 붕괴시키고 쏟아졌다. 이게 2.5톤 트럭 40대 분량인데요. 그렇죠. 이건 옹벽이 부실공사냐 아니면은 정말 이 노후돼서 관리 부실이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럴 수 인명 있죠. 피해가 없는 게 예. 천만다행이고요. 예. 어제 또 대만에서는 국내선 항공기가 추락했죠.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던 타임스가 정말 안전한 사회인가 국내외적으로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은데요. 예. 또 어제는 야만적인 사건이 전해졌었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IS 만행 그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시켰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요르단 정부 발표로는 이것이 그 인질 교환 전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월 3일자에 이미 화형에 처했는데 그 영상을 이 시점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복수를 요르단 군이 맹세했는데 어제 요르단 정부는 그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여성 테러범 바로 이제 사지다 알 리샤위 이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교수형으로 사형했는데요. 또 다른 한 명의 알카에다 간부도 함께 사형에 처해서 이게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일본의 그 고토 겐지 씨도 결국은 또 이 참수가 됐죠.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원한 증오가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 아들은 정말 이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그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고토 겐지 씨의 또 생전 이 저서들이 일본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도 겐지다. 나도 겐지다. 우리도 이 샤를리다. 이런 이 시위가 파리에서 예. 있었죠. 그러한 이제 또 열풍이 일본을 이제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서글픈 게 IS와 관련된 테러 단체들이 이른바 조회수, 클릭수 경쟁을 네.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도 네? 내내 지금 포털 이게 실검에 올라 사람 있었죠. 인명 가지고 할 짓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종교의 이름 가지고 할 짓입니까? 맞습니다. 예? 참 저는 이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의 신념, 종교가 무엇이든 그들의 이념은 이미 정신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 좋은 말로 해서 파산 선고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병 환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정신병 환자들의 집단인데 그렇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제 총과 폭탄을 들고 있다는 거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오가는 엄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한 가지 더 네.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외국인 인질들이 잡혀간 루트 중에 하나가 네. 현지 안내인과 통역관이 넘겨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혹시 관광객, 여행객, 사업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터키, 시리아 지역, 중동 굉장히 좀 엄격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이게 다 남의 일이라고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무장 세력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있는데 그쪽도 네. 정신은 정신상 떠오락가락하는 것 어제 같아요.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예. 노동신문의 논평이 아주 재밌습니다. 논평 제목이요. 문매 맞은 정치 무능화 이런 선정적인 제목인데 예.
내용은 못난이 하는 집마다 사다리라더니 정치무능아 이명박 역도가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회고록이라는 것을 내 도처에서 문매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더 많은데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거죠. 근데 특징적인 게 네. 자기네에 대해서 비화 공개한 건 찍소리 못하고 그 대목입니다. 네? 딴 거는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 찾아왔다. 웃기는 사람들. 정상회담 하라고 찾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어떻다. 이렇게 밝힐 수는 있어 보여요. 찍소리 북한이 못하고 상대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이 회고록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굉장히 막말 욕설, 비방을 이제 쏟아내서 이건 또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입장인가 지금 이제 관계 당국이 해석해 나가 있는데요. 또 이제 국내 문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법관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그 지방 변호사회가요 어제 성명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강력하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박 후보자가 50 시절에는 검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로 87년 6월 시민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이것을 담당한 검사로서 공권력에 의해서 한 대학생의 죽음이 이루어졌는데 은폐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다. 이런 걸 문제 삼고 있어서 이게 법조계 내에서 좀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다음 주 11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사건이고 이때 마침 또 이완구 총리 후보도 함께 이제 9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할 때였었어요. 저는 대학생 시절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제 기억은 겨울이었어요. 1월인가 1월 초입니다. 1월 네, 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막 졸업 직전이었었는데 네. 이 사건이 났을 때 참 그게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으면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시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이 우리가 유명하게 회자됐던 게 탁자를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 아무라이 시절의 하나의 상징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그 상징적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적 행동을 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밝혀져야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법관의 자격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또 뭐 있나요? 뉴스가? 모던 타임즈 이게 현대 이 문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요. 어제 그 이 총리 후보 인사청문 특위가 열리는데 이 오늘까지 증인 참고인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지금 이 증인 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는데 이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 여야 간사, 정문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회의에서 이제 불발이 되고 나서 이 여당 측 입장은 이런 거예요.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한두 분 차이 문제가 남았다. 요거 오늘까지 합의될 것이다. 문제 없다. 근데 야당 쪽의 유성업 의원은 서로 이견이 있는 증인이 누구냐? 요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 후에 말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증인 때문에 이 채택이 불발됐는지가 아직 전해지지 않습니다. 봐야 되는데 이러한 또 이제 인사청문 문제 때문에 여야가 시끄러운 가운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증세론이 불길이 일었습니다. 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증세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정부가 오히려 그 KY 라인의 구축 이후에 이 당으로부터도 좀 물러서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여야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초기 기류가. 예. 여야 합의가 된다면 국회에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승복해서 예. 복지 구조 조정, 복지 예. 재설계 또는 이제 증세 논의 이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네, 현대 사회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야만 행위도 벌어지고요.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요. 예. 오늘 새벽도 놀라신 분들 많고요. 우리 조금 빨리빨리 문화 이거 좀 바꿔서 삶의 질,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장기화와 얼굴들 예. 느리게 걷자 한번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유병재의 연비제렉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서티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생 더 뉴 아이서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3일 후면은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 박지원, 문재인 두 후보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낡은 정치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당대표 후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TV 토론 전 살짝 봤는데 두 후보가 뭐 저질 공방하니까 퇴장하시겠다 그랬죠, 그때. 예? 아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 소모적 정쟁의 결정판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와 탄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갈등을 넘어서 분열로 치닫고 있는 싸움을 끝내야 한다. 당을 위해서도 이제는 친노, 비노, 영남, 호남 뭐 이런 패권구도는 다 해체해야 한다. 새로운 세력으로 당을 일신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 이런 그 혁신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 국민 여론조사 15%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거기에 예. 이 4번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로 계산하느냐 무효로 계산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그리고 뭐 이렇게 경선 룰을 직전에 개정해도 되느냐 이 얘기인데 문재인 후보 측은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거는 룰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인영 후보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수가 경기 도중에 경기 규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규칙이 원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누가 봐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타산하는 문제,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로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란에 뛰어들 용의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규칙 때문에 우리 당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쟁만 일삼고 민생과 혁신을 외면한 탓으로 우리 국민은 보고 계신지 모두가 자성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싸워버리면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다시 모든 것이 봉합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죠? 네. 근데 물론 개혁을 부르짖으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만일 당대표가 되시면 당내에 이렇게 찢어진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 내부에 친노, 비노, 뭐 주류, 비주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낡은 질서인데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건데 새로운 주도 세력, 새로운 통합 세력 이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그 분열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단결 질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누구도 어떠한 하자 이런 걸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 단결 혁신의
명분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분열 분당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은 일소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당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우리 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했다, 확 변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혁신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당의 명분도 사그라들고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를 어떻게 잘 개혁하면은 이런 그 계파 간의 갈등을 쉽게 봉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천이 계파나 아니면 1인 보스에 충성하는 예. 이런 왜곡된 질서를 만드는 절반 이상의 이유, 어쩌면 거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천혁명을 하면 계파가 유지되고 형성되는 그 근원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공천 개혁 방안을 마련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전략 공천을 폐지하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전략 공천은 당대표가 계파의 공천 내지는 사사로운 공천을 하는 유력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저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신인 진입을 위해서 전략 공천을 유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신인 진입을 위해서 말하자면 쪽방을 내주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 정치 신인의 진입은 쉽고 다선 중진은 좀 어려운 이런 룰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개방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진입해 들어오고 도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더 공천개혁의 내용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호남 광주에서 마지막 토론회 있었죠, 새 후보 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가 그렇게 싸웠습니까? JTBC 토론 이후에 비난 여론이 아주 팽배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사그라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TV 토론의 어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정쟁이 좀 약해 보이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혁신과 민생의 토론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점잖은 정쟁의 토론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논쟁이 한참 붙고 있는데 이인영 후보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 우선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부터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줄푸세는 그대로 놔두고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냐, 혹은 법인세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감세, 부자 감세, 이런 것으로 이야기된 재벌과 부자의 세금을 줄였던 거, 이걸 원상 회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의 영리 규제를 끝없이 다 풀어줬던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손을 대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세웠던 이런 박근혜표 줄푸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반대편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그리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막는 이런 줄푸세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0조 이상 넘어가고 있는 이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서 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조세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이제 전당대회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당권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문재인, 박지원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분열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이인영을 선택해서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을 선택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것이고, 또 박지원을 선택하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런 비판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인영과 함께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민생정당, 생활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에 나선 이인영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아까 이인영 후보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하자 지금 이러고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 이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되는 거겠고, 예. 가게 입장에서는 월급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 예. 그런데 이 소득 중에서, 국민소득 중에서 이 인건비,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2012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OECD 국가 32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 한국이 24위에 그쳤습니다. 이 비율로는 43.5%인데 순위로 봐서 딱 알겠지만 최하위권입니다. 우리가 뭐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 폴란드는 37%고 멕시코 27%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이 안 맞죠. 우리나라 경제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우리의 그렇죠. 소득 분배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만큼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다. 노동에 대해서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샐러리맨 내부의 격차도 심하지 않습니까?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리맨 중에서 월급 적게 받는 분.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가장 높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OECD 평균이 16%, 우린 25%죠. 16%고, 예.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의 이 소득, 임금 현황을 보면은 OECD 평균 가운데 가장 노동에 대해서 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샐러리맨 내부를 봐서도 이렇게 저임금 진짜 못 받는 이 샐러리맨 비중이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높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도 증세 얘기하고 아마 법인세 얘기도 제가 알기로 유승민 대표 스스로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새누리당도 뭐 복지 얘기하고 중부담 중복지를 하든 복지를 줄이든 뭐 하든 간에 결국에 법인세 인상 자체 야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새누리당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뭐 모순이죠. 이게 이렇게 현황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이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세금은 덜 낸다. 네. 이런 주장인 건 또 사실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장을 딱 하면은 이제 반대 측에서 나오는 것은 네.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이 조세 부담률 낮다. 실은 낮습니다. 34개국 가운데 거의 30위로 실은 샐러리맨들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국가인 건 맞거든요. 예. 21.4%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는 50%.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월급의 50%를 세금을 낸다는 건데 이 통계에 좀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샐러리맨의 이 조세 부담률이 낮지만 이렇게 저렇게 뛰는
잘 아시죠? 간접세 같은 거, 그렇죠. 담배세 같은 거.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맨날 주장할 때 월급에서만 뛰는 것만 계산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착시 효과가 있는 거다. 이 간접세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월급쟁이 샐러리맨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실은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월급은 결과적으로 제일 작은 축에 속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세금은 또 왕창 떼면은 그거는 사람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맞습니다. 중요한 네. 점이라는 것은 뭐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까 그러셨나요? 50% 네. 안팎의 세금을 뗀다. 근데 많이 이 나라는 뗍니다. 많이 떼지만 그 대신에 이걸 떼는 만큼 내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줘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학교도 그렇고, 문제가 교육도 뭐냐면 그렇고, 예. 세금 띄어가는 건 띄어가는데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주 드뭅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세금 띄어간 만큼 내가 복지를 누리고 있어. 다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증세액이 복지얘기가 허황되게 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별적 복지니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정치권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놓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예? 네. 근데 뭐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예. 돈은 그리고- 없는데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논란을 좀 메우려고 잠재우려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좀 굉장한 당근입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어제 밤에 나온 거 보면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다시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소득층은 아예 안 내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단계적으로 이제 급여, 비급여가 있는데 그동안 비급여였던 항목들이 대거 급여로 간다. 예.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굉장히 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올해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 또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의료,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고요. 내년 네. 2016년부터는 이제 산모 초음파 검사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건강보험이 되고 아이 낳고 1, 2인실 상급 병실 쓰는 입원비도 50%는 지원된다. 예. 그다음에 신생아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치료비들 또 검사비들은 전액 급여로 한다. 이게 2016년부터고요. 또 2017년 가면은 이제 그 난임 시술 뭐 검사하는 거 인공수정 비용도 이제 건강보험, 어린이들 칭취 치료도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죠. 2018년 MRI를 급여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허리, 무릎 뭐 이렇게 아플 때 그동안에 MRI 찍으면은 돈 엄청 거의 나왔죠. 80만 원에 예. 100만 원대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20만 원대로 낮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여간 뭐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좋죠. 네. 근데 건보료 이 건강보험 이 재정이 건전해야지 이게 참 더 좋은 건데 말이에요. 네. 근데 재정이 괜찮아요, 그 지금? 작년에 이제 4조 흑자가 났고 아직 이제 누적 흑자가 한 12조 원 정도 이제 건보 재정에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한 1조 4천억 드는데 이제 건보 복지부 측에서는 뭐 흑자 이렇게 저렇게 조달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있을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는 무조건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그 비급여를 한번 파고들어라. 그래서 이게 비급여라는 그러니까 즉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빌미로 삼아서 병원에서 이걸 마진을 너무 많이 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비, 의료비에 대한 조사를 좀 해주면 좋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급여를 급여로 이걸 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론스타 또 있어요. 그죠? 이 론스타 아주 이제 친숙하게 느껴져요. 하도 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론스타를 비판하던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가 됐네요. 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는데 이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그동안 론스타를 이제 계속 그 비판하고 론스타의 행보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이제 불법적 행위를 밝힌 데거든요. 네. 그런데 이 2011년에 이제 외환은행이 이제 지금 이제 하나은행이 인수자로 나와 있는데 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이제 넘길 때 론스타가 예. 이제 거의 한 4조 7천억을 먹고 나간 건데요. 예.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아마 뇌물을 받았는데 이제 유희연 대표라고 이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에 대한 좀 그 청원을 넣어줘라. 뭐 이 사람 개인의 뭐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좀 해줘라라는 이제 그거에 대가성으로 이제 이 거의 8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8억이요?
네. 어유. 수억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하고 뭐 7, 8억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장화식 대표의 전 대표겠죠. 바로 해임이 됐으니까 입장은 받을 돈을 받은 거다. 이 돈 받아가지고 외환카드 또 외환은행 뭐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들 뭐 위에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뒷돈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력구제한다는 거는 자체로 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